톡톡톡 우리 승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저 잠깐만 딴데 잠깐만 통화 좀 하고 와도 될까요? 네, 승현이 시작해. 죄송합니다. 음, 이제 이 책을 거의 바로 읽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이제 주제를 못 정하는데요. 약간 아플 수도 있거든요. 이제 저도 이 질문에서 제가 자신한테 디스하는구나. 자,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연애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야, 수현님 말씀해 주세요. 전화하기 전에 이거 대답하고 가겠습니다. 네, 동아 대답하고 간대. 그럼 통화해. 동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현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네, 어, 그다음 주성님. 없습니다. 네, 그다음 민성님. 그 양심 없냐는 말로 대체해도 될까요?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아했던 여학생은 정명숙이라는 여학생을 좋아했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김봉금이라는 여학생을 좋아했고, 음, 아, 연애라고 할 만한 건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네, 중학교 1학년 때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사를 가는 바람에 헤어져서 우리 나중에 대학 때 다시 만나자라고 해서 편지를 와, 써가지고 대학 때 만나기로 한 날에 둘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했으나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대학 때 연애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자 지금 승현이가 연애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가 뭐야? 승현아, 이 책에 연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 책이 연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몇 커플이 나와? 두 커플? 두 커플? 새 커플? 세 커플이 나오지, 세 커플. 어, 어떻게 세 커플이야? 주인공이랑 그 주인공이랑, 라면. 라면 좋아하네. 또, 주인공 그, 친구하고 주인공 친구, 어떤 선배? 또, 언니하고. 그렇죠. 언니하고 언니 아, 남자친구에서 세 커플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다른 연애 이야기하고 다른 점이 뭐야? 약간 임신이나 그런 쪽에 관한 내용을 아, 다루는? 연애 이야기에서 여기 좀 더 이제 한 단계 높여서 그 이른바 정신적 연애 뭐 이런 연애가 아니라 이른바 성관계를 갖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애여서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우 막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야한 책이라고 본 게 여자의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어. 사실은 지금 보면 그 고전이거든. 근데 그런 책에 비하면 이 책이 훨씬 더 야한 책인 거야. 그런 그 기준을 놓고 보면. 그러면서 근데 이 책이 보면 또 뭐 이렇게 이걸 뭐 야하다고 봐야 되나 보지 않아야 되나라는 부분에서 또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른바 성에 대해서 그 개방의 정도가 상당히 이렇게 좁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은 은밀하고 뭐 감추어되고 이런 것으로 생각했던 데 비해서 요즘 분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개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허용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은 또 제각각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책 같은 경우에 과거 선생님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노골적인 어떤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러분 또 어떻게 느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애 이야기 플러스 이 이야기는 뭐 성 그리고 임신 이런 것과 함께 이게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중1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들이 현재 이야기인지 아니면 가까운 미래 이야기인지 그뭐 여러분 자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벌어지지 않지만 곧 이제 중2, 중3, 뭐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얼마든지 또 이렇게 현실 가능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체감 정도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성이. 음, 여러분은 약간 낙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여기 나오는 보풀 이런 애들 같은 이런 아이들 같은 애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생명을 죽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약간 생각이 살짝 반반으로 나뉘는데요. 사실상, 내 그런 행동 때문에 생겨난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그냥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그냥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그런 사회에서의 기회나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키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아님 말씀해 주세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도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물어보려고 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일단 이게, 이게 좀 갈리는 의견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낙태는 해선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과 또 이게 반대에 적합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기 그것 때문에 학업에 이제 신경을 소홀히 해가지고 미래가 그 공부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부담이나 또 비용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그 안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낙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승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낙태가 이제 어떻게든 아기를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서윤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아이를 낳았을 때 청소년들이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또 아이가 만약 버려질 시에, 어, 그러니까 태어나서 더 잘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명이라는 것들은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운명, 뭐 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날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권리를 그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생명의 어떤 그런 문제는 인간이 단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역시 태아 역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삶이 어떠하건 그가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를 낳는 그의 어머니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그 방향이 모아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진보적인 분들이 이른바 낙태 허용, 특히 이제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는 여성, 엄마 스스로에게 자기 몸의 결정권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상당히 또 이제 강력한 어떤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다른 이슈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어떤 그런 측면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편들이었었는데 이 낙태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곤혹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이 좀 이렇게 그 애매해진 것들이 낙태를 한다고 그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 낙태가 금지돼 있었고 낙태를 하는 사람들은 처벌받는 어떤 그런 규정도 있었는데 낙태를 한 이후로 처벌 한다 안 한다까지는 국가가 그렇게 처벌까지 해서 안 된다라는 어떤 입장으로 바뀌었지만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자, 이 책, 그을 쓴 작가가 누구야?
손, 공지. 공지 공지. 선생님의 입장은 뭐야? 하면 안 된다. 응? 같긴 한데. 구성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하면 안 된다라 왜 하면 된다는 쪽의 이야기도 뭐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어? 어떤 것 같아? 음, 동아. 하지 말자. 낙태를. 어, 이 작가의 입장은 상당히 낙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을 그 표명하고 있지. 아니 노골적으로. 그런 작가 입장을 쌤이 지금 낙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낙태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들이 증거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될까? 낙태에 반대한다는 그 작가 입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 간호사가 이건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거? 그렇지. 그 산부인과 그 뭐야? 그 어디지? 그 병원 무슨 오렌지 병원인가 뭔가 그 병원에서 일하는 그 간호사의 그 입을 통해서 그건 정말 미친 짓이다. 그러면서 그 병원을 자기가 뭐 하겠다? 그만두겠다. 라고 이렇게, 때려치우기. 때려치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나 그 산부인과 의사의 식성이 나오지. 산부인과 의사의 식성. 제일 처음 앞부분에 혹시 기억나는 상황 없어? 살아있는, 음, 음. 살아있는 회만 먹는다. 어, 살아있는 회를 먹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그 뭐야 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뭐 싱싱한 살아있는 걸 이렇게 우리가 회 떠서 이렇게 먹긴 하는데 그냥 회 고기 자체를 먹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 뭐 생선 자체가 또 이게 살아있는 상태인 걸 또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왜 하필 산부인과 의사의 식성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겠냐? 라는 부분들도 어떤 이 작가의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호사 있고 또 작가가 어떻게 그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 작품에서. 약간 그 보풀아기들, 걔네들을 좀 안쓰럽게 표현하는 것도 그런 그렇지. 작가의 주장이 드러난 게 아닐까. 그렇지. 바로 그 태아들을 그 전면에 등장시킴으로써 그들도 똑같은 인격이다. 라는 점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야, 이 태아는 뭐가 아니다라는 거야. 분명 사람이 아니다. 생명체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사람으로 볼 거냐, 보지 않을 거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뭐 한다는 거야? 논의는 전혀 아,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이게 사실은 이게 문제가 돼. 예를 들면, 이거 별로 좋은 얘기 아닌데 어쨌든 임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 이 운전자는 한 명을 죽인 거야, 두 명을 죽인 거야. 두명 아니에요? 응? 몇 명을 죽인 것 같아? 두 명? 두 명? 자, 이렇게 된대. 선생님 뭐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임신부가 이렇게 죽었잖아? 그럼 한 명을 죽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서 이 아이를 뭐 했는데, 급히 수술을 했는데, 얘가 뭐 태어났을 때, 꺼내졌을 때 살아있다가 죽었다. 그럼 이건 두 명을 죽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이게 예전에 들은 얘기라서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바깥에 나왔을 때, 그걸 뭘로 보는 거고? 한 생명으로 보는 거고 뱃속에 있는 상태 속에서는 독립적인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 뭐 이런 그 얘기도 있던데 뭐 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보험과도 관련이 돼 있는 문제예요. 나중에 이제 그 보험 그 손해배상 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그 산정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에 어떤 또 차이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태아를 생명으로 보냐 생명으로 보지 않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뭐 단지 그건 수정체에 불과한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도 엄연한 뭐다? 생명체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책은 보풀아기들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전면으로 이렇게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하고 있는 그 부분들도 상당히 그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또, 또 어떤 부분이 있었어? 이 책의 작가가 그 의도를 드러낸 부분들이. 자, 미루, 어, 음,
얘기해. 진짜 그냥 미를, 잠깐만요. 음, 동아 얘기해. 진짜 뒤로 갈수록 점점 슬프겠죠. 진짜 아, 아까도 슬프게 표현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뭔가 서사를 담아가지고 음, 그 보풀들이 음, 주성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 음, 되게 그 엄마들을 기다렸고 음. 그 엄마 품을 그리워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지금 뭐 동아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뒷부분 같은 경우에 아, 뭐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엄마를 그리워하는데 그 끊어진 뭐 이런 부분들로서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뭐야 그 일부러 갈라놓은 듯한 잔인한 짓을 한 것 같은 방법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역시 그 부정적인 그 입장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 이 책의 당사자들이 두 사람이 나오지. 하나는 주인공의 친구. 그 이름 누구지? 미루, 미르와 미루. 네, 주인공의 언니 해림이 그 미르하고 해림이를 통해서도 작가가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잖아.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응? 미성아 뭐라고? 언니의 그 태아 수첩인가 그런 거를. 아, 음. 그렇지. 언니의 태아 수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니가 결국은 자신의 그런 선택을 후회하는 그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들로 그려지고 있고 또 미르는 어떤 선택을 해 결국 낳기로. 결국 낳기로 선택한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 주인공과 그 주인공 남자친구가 미르가 우리가 그 아이를 뭐 하자? 키우자. 라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이야기들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들. 물론 뭐 중간에는 낙태할 생각들도 하겠지만 하지만 어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들, 이야기의 구성들이 결국은 이 책은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으로서 봐야 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만약 낙태를 뭐 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작가가 작품을 쓴다라면 이것과는 전혀 뭐하게? 다르게 이야기를 다른 펼쳐가겠지.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그 소설가가 이야기를 구성해 쓴다. 그러면, 약간 아이가 생겼다라는 말, 약간 태아 수첩 같은 경우에는 음,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음, 어떻게든 이거를 없던 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음. 자, 그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서윤이가 작가라면 어떤 식으로 그랬대? 네가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작가라면. 마이크 켜고 서윤아. 음, 어, 일단 뭔가 되게 후회하는 뭘 후회하냐? 지난 그냥 자신 임신하기 전으로 음,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음. 일기를 쓸 것 같아요. 임신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일기를 쓴다. 네. 그 다음에 또, 어, 우정이. 약간 두 명 정도를 한 명은 낙태를 했고 한 명은 안 해서 음, 낙태를 한 애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낙태를 안 한 애는 뭐 어려서부터 음. 애를 키우면서 자기의 꿈도 못 이루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약간 대비해서 보여줄 것 같아. 낙태를 한 사람은 어쨌든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 비해서 그 아이를 낳은 그 사람이 그 아이 때문에 자기의 삶이 제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허덕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 그럴 수 있겠네. 또 승현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아. 그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음, 좀 그 미래를 위한 뭐 그런 그 당사자의 미래를 위한 뭔가 좀 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전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음.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또는 그 아이, 태어난 아기가, 뭐 놀림받는다던가, 아니면 태어난 아기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지. 왜? 그 중학생, 고등학생 그 부모가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의 삶 자체가 불행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그 아기를 가진 그 아기를 낳은 걸로 인해서 그 가족 간의 갈등, 그 부모와 그 낳은 아이 사이의 그 갈등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이렇게 뭐야? 해체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작가가 또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른바 원하지 않는 임신. 그래서 이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뭐 강간이라던가 그런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임신을 했을 때도 과연 그럼 아이를 뭐 해야 되는가? 낳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요즘에 이제 그 검사를 하잖아, 미리. 그 아이가 이른바 장애 판정을 미리 받았을 경우에도 그 아이를 과연 뭐 해야 되는가? 낙태를 하지 않고 낳아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제기한다라면 그 입장들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주, 살만해? 괜찮아? 복 어, 나갔냐? 못 그래, 그래. 들었구나. 넌 그러면 채팅을 해. 예주야. 예주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말을 잘 못한다 그럽니다. 너 할 수 있는 만큼 해, 예주야. 진짜. 그래. 자, 그 다음에 누구지? 어쨌든 이 책은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태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화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주성님이 말씀하신 낙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여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음으로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뱃속에 있는 그 완전 태아가 되기 전에 그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뱃속에 있는 것이 저는 저는 일단 잠깐, 생명체는 잠깐, 잠깐, 잠깐. 나 질문을 질문 너 마이크가 이상해가지고 지금 동화의 못 질문은 들었어. 뱃속에 있는 아이,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될 것이냐, 보지 태아가 않아야 되기 될 전에 것이냐에 대한 상태, 문제입니다. 동화해? 태아가 되기 전에 그 사람인지도 못 알아볼 정도의 상태를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를 갑자기 궁금해서 그냥 질문을 해봅니다. 일단 저는 생명체긴 생명체인데 사람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도 낙태에 관련되게 말씀하실 때 그때처럼 그 사실 완전 사람의 형태가 갖춰지기 전에는 다 닭이나 다른 동물들처럼 모양이 다 비슷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 낙태 쪽에 찬성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생명체가 아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네. 그러면 사람이 아니냐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윤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병원 가서 일단 검사를 진행하고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그가 뱃속에 생명이 있는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왜냐하면 어, 그
검사 이제 아직은 생기지 않았어도 조금 있으면 생길 그러니까 그럼 식물의 씨앗이 식물의 일종이라고 보지 않는 식물의 씨앗이 식물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처럼 사람의 태아가 되기 전도 사람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동아님과 비슷하게 약간 생명체긴 한데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뭐 닭도 달걀을 병아리나 닭이라고 하진 않으니까 생명체긴 한데 이게 닭이나 병아리는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예주님 채팅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승현님 말씀해 주세요. 예지는 채팅창에 쓰고 쓸 수 있으면 수견이가 얘기하고. 저는 아직 태아인 상태에서도 하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달걀 원래 유정란에서 그 병아리 이전 단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한번 직접 봐봤는데, 아, 이거는 지금 거의 병아리하고 좀 비슷해서, 이건 맞겠다 싶어, 이거는 병아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태아도 이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다음으로 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태아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선 사람의 어느 정도 형태를 시간이 지날수록 갖추게 되고 움직임과 약간 발길질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살아있고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를 특정하는 부분은 역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이 들고 어, 아까 주성님 의견 부분에서는 조금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잘, 약간 달걀이나 병아리를 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애초에 그 명사 자체가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사람은 어린애든 어른이든 다 사람이라고 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아니,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뭔가 반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바로 그리고 예주님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저도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가능성, 생명으로 된 어떤 그런 가능성이라는 측면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임신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사산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겠지만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난 어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어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 만약에 존재라면 뭐 물론 뭐 의식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뭐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굳이 이제 따진다라면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상태를 사실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격 뭐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진 상태 그 정도부터는 분명히 사람으로 좀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가 이 낙태법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아? 그 관련 뉴스를 누가 체크한 사람 있어? 그, 모릅니다. 그, 그, 그 음. 청소년이나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된 사람들은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지 않아요? 음. 그,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치.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어. 그동안.
근데 2020년 10월경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낙태에 관한 법률을 새로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낙태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기존의 법은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되고 그렇다고 새로운 법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의가 지금 현재 뜨거운 어떤 그런 상황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낙태 관련돼서 낙태 금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혹시 그 세력이 어딘지 혹시 알아? 낙태 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 대표적으로 낙태 금지에 대해서 계속 그 유지한다는 쪽이 천주교, 카톨릭 쪽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수녀님 혹시 누구?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가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존경받는데 그 마더 테레사 입장은 아주 강경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심지어 당해서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낳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생명도 사람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마더 테레사의 어떤 그런 입장이고 천주교 신자 모두가 그런 거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천주교의 입장,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런 입장들은 낙태에 대해서 금지를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낙태에 관해서 전면 허용,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쪽은 어디? 여가부. 응? 여가부? 이른바 그 페미니스트들. 페미니스트들이 입장은 그, 그 임신이라는 거는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하건 안 하건 내가 코 수술을 하건 안 하건 누가 결정한다는 거야? 내가.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몸의 변화를 통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 고통받는 것도 누구라는 거야? 본인이라는 거야. 그 때문에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울지 아이를 낳지 않을지 그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본인. 여성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몸 결정권을 여성이 가진다고 주장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자기 몸의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들이 무조건 낙태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무조건 낙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낙태를 할지 안 할지를 누가 본인 수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지. 왜 그걸 국가가 형법으로 그걸 하면은 무슨 뭐 처벌을 하고 뭐 그런 걸 국가가 저기를 하느냐. 그건 국가가 뭐 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개입하고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들이 이른바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그런 입장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양극 사이에서 이제 어디까지를 이제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얼마 안 됐어. 미국에서 중간 선거 혹시 한 거 뉴스 들은 적 있어? 아니요. 현재 미국 그 대통령이 어느 당 소속인지 알아? 아니요.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야. 바이든. 그래서 미국은 이른바 양당 체제야. 정당이 커다랗게 두 개. 뭐 소수 정당이 있긴 한데 거의 힘이 없고 두 당이 계속 그 번갈아가면서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하나가 민주당이 있고 또 하나가 무슨 당? 공화당. 공화당.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누구였어? 트럼프. 트럼프는 공화당이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바이든이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얘들은 이제 이번에는 그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 그 상하원 그 의원 선거를 하는데 원래는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예상이 됐었어.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공화당이 이기긴 했는데 크게 이기지를 못한 거야. 근데 그 이유가 결국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낙태법과 관련되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뭐 한다는 거야? 나뉜다는 거야. 그래서 공화당은
다시 낙태법을 뭐 하겠다는 거야? 부활하겠다는 거야. 낙태 금지법을. 어? 그래서 미국은 물론 이제 그 주마다 그 성격이 좀 다른데, 근데 그것들 연방 전체, 미 연방 전체에 낙태 금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겠다. 그 보수적 입장이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표가 결집하는 바람에, 그래서 공화당이 일방적인 어떤 우세가 아닌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뭐 했다는 거야? 선전하게 했다는 그런 그 요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요거 잠깐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에서 국회 차원에서 요 이제 그 토론회를 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그냥 막 만드는 것도 아니라 관련된 그런 단체나 이런 연구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각종 토론회를 열게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입장이 다른 건데, 여기는 이제 고대 산부인과 그 홍수정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아 생명의 법적 기준이 형법과 민법과 헌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형법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분만 계시로부터 생명이라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그래야 그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상속순위 등에서는 이미 탄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헌법에서는 22주, 임신 22주, 22주 몇 달이야? 보통 5개월, 6개월 정도 때부터는 독립생명체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아, 임신 주스 및 뭐,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낙태 허용 범위는 10주 이후에는 사회 경제적 사회 낙태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임산부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에 한해서만 임신 10주 이후에는 해야 되지. 이른바 그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이유는 과거에는 아들을 선호하는 어떤 현상 때문에 성감별을 해가지고 딸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 책에 나오는 것들처럼 이른바 뭐 집안의 경제 형편이라던가 너무 청소년이라던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들은 임신 10주 이후에는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어떤 주장이고, 우리나라 법무부 같은 경우는 임신 20주 이후에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에 임신 20주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뭐 얘기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이 다르고 종교인의 입장이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각 그 뭐야 상황마다 위치마다 서로 이제 다른 입장들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동화가 얘기하고 있던 이 뱃속에 있는 이 태아를 어, 어느 시기부터 어느 정도의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이제 임산부의 어떤 그런 건강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아이가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던 그 능력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를 이제 임신 10주냐 20주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이제 그 양극단의 주장들처럼 그냥 전면적으로 허용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금지를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스펙트럼 속에서 사실 논의가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 진행 다 한 거야? 아니면 다음 거 저는 있는 끝났습니다. 거? 끝났습니다, 저는. 끝났어? 그 다음에 누군가 민성이? 어, 저는, 어, 여기 79쪽에 보면은 미르의 임신권에 대해서 미르와 사귀었던 이 선배와 좀 약간 싸우는 장면이 그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르 나만 혼자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라는 말과 여자가 알아서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딱히 같이 뭐 같이 좋아 죽은 거 그런 건 맞지만 같이 그랬으니까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혼자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되게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 발을 빼겠다라는 태도로 보여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성이는요? 저도 민정님과 비슷하게 되게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약간 이렇게 같이 일어난 일이면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의 생각을 받았어요. 네. 다음으로 동아님은요? 앞서 두 분 말씀처럼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살짝 저 여자가 조심했어야지라는 거는 그 남 탓으로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살짝 옛날 생각 아닌가라고, 옛날 생각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윤님은요? 음, 일단, 뭔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자의 책임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일단 남자가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또 뒤에서 여자가 막 자기 혼자 중얼중얼 뭐라 뭐라 그러는데 여자도 생각보다 되게 답답한 성격인 것 같아서 이 장면 보는데 되게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승현님은요? 그 이제 약간 되게 속된 말로 한마디로 한 단어 표현하자면은 양아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하는 게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예주는요? 예주는 채팅 중. 채팅으로 하고 쌤은요? 네, 저는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특히 요즘 살다 보면, 이른바 남자라서 죄송합니다. 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들로 태어나서, 알게 모르게 누리고 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 주성이나 승현이는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옛날 남자들이나 누리고 살았지, 요즘 남자들은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요즘 남자들이, 옛날 남자들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욕만 먹는다. 그래서 요즘에 이른바 그 이대남, 이대녀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이대남, 이대녀 이 얘기 혹시 들어봤어? 이과, 네, 아니, 아니. 어, 이과, 문과 아니고 이대남, 이과가 아니라 이대녀에서 뭐냐? 20대 남자와 20대 여자. 아, 그래서 20대 남자와 20대 여자가 지난 그 대선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갈등의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른바 이대남들의 정서, 20대 남자들이 갖는 정서, 물론 이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지어낸 얘기다, 만들어낸 얘기다, 만들어낸 얘기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동안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남녀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아까 뭐 승현이가 양아치 같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그 많이 뭘 누리고 있다. 기득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 여성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뭘 내놓아야 된다. 그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이대남들의 주장은 두 가지야. 하나는 애당초 우리는 뭐 한 게 없다? 받은 게 없다. 누리죠. 요즘 여자애들이 더 잘났으면 더 잘났지. 그 학교 다니다 보니까 여자들 더 많이 배려하더라. 여자들,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남자들부터 번호 쓰는데 요즘에 여자들부터 번호 쓰기도 하고, 회장이나 이런 것도 여자들이 더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남자들이 역차별 받는 경우가 더 많지. 남자들이 옛날처럼 더 이렇게 우대받는 그런 경우는 이제는 없다. 근데 왜 우리한테도 여전히 과거 남자들이 받았던 그런 혜택을 왜 우리도 마치 지금도 받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 그것들이 상당히 뭐하다? 부당하다. 라는 그러한 그 주장을 펼치더란 얘기야.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대남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역착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뭐야 사회에서는 여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경찰 시험을 보는데 어? 여자들은 이렇게 뭐야 팔굽혀펴기 뭐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꿇고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뭐야 허용해주고 반면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는데 군 가산점 이런 거 뭐야 이게 남녀차별 어긋난다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그 남자들이 억울하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물론 그것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이대남과 이대녀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행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들이라는 이유로 혜택받고 자란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남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남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는데 남자가 뭘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는지 선생님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아, 같이 책임진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첫 번째 그걸 묻고 싶고 두 번째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요즘에는 또 거꾸로 여자는 아이를 낳기 원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남자가 아이를 낳자고 그래. 그럼 남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남자에게도 그 권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거든. 그럼 그것들도 허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묻는다라면. 음. 민선. 아니, 뭐지? 아니, 그냥 들으면서 약간 궁금해진 음, 내용이 음, 있었는데요. 여기 예시로 들으신 내용 중에 약간 음, 뭐 경찰 시험을 볼 때나 뭐 음, 회장을 여자가 더 많이 한다 그런 부분은 음, 일단 회장 그런 부분은 그냥 사람들이 직접 친구들이 뽑는 거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그런 게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음. 경찰 시험 부분에서도 여자와 남자의 이런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런 걸 예시로 쓰기엔 살짝 자, 그렇지 그 않나? 부분에서 이제 그쪽에 그 얘기를 들으면 경찰을 뽑는 데 있어 경찰이 뭐 도둑이 있는데 도둑이 남자라고 여자라고 가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도둑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을 경찰로 모아야 되는데 뽑아야 되는데 왜 도둑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1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왜 남자 여자 그 부분을 다른 걸 갖고 하냐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에서 왜 그런 걸 할 때는 남자 여자 차이를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뭐그 뭐야 다른 부분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능력이 더 여자가 더 선택을 받아서 능력이 있어서 여자가 뽑힌 거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왜 다른 거 얘기할 때는 그 여성들의 쿼터를 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왜 아직도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냐 어쨌든 그런 쿼터를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들의 주장은 다 뭐 하지 말자는 거야. 쿼터를 주지 말자는 거야 이제. 남자 여자 그냥 맨몸으로 경쟁할 거면 다 맨몸으로 경쟁하자는 거야 아예. 근데 여자들이 자기들 유리한 거에는 여자니까 뭐 인정해줘야 된다 쿼터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능력이니까 뭐 저기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남자들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일부 남자들이. 물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오늘 얘기하고 좀 결이 다른데 어쨌든 다시 이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까 여러분이 남자도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했는데 남자가 책임지는 남자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책임지는 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일단은 음, 사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음, 어, 그 혼전 임신인데 그것도 여기에서 학생이 혼전 임신을 한 음, 음,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되게 앞으로 그런 미래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생계 자체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남성이 어떻게 피임을 하는 걸 돈을 같이 마련을 해주든 아니면 그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나와서 키울 때 함께 그런 육아 같은 거를 한다? 약간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같이 그걸 해나가야 한다? 민성이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 소연, 여자가 낙태를 원할 때 돈을 보태줘야 된다. 음.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까? 남자들 안 중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책에 나오는 그, 아, 약간 인성이 터진 것 같은 그 선배분을 보면은요, 그냥 아예 생각보다, 그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어, 책임 자체가 없다라고 네.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래? 만약 이 사람이 해달라 하면 안 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여기. 선생님은 이 책에서 그 사람이 그 임신 중절 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알바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대목으로 선생님은 이해하고 읽었거든. 또 오히려 선생님은 분노했던 어디에서요? 것들이 두 가지 점이었다고 생각이 들어. 하나는 아까 여러 가지 말한 대로 네가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 그 미루는 그런 태도. 그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 어, 당연히 그리고 그 아이를 뭐 안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얘기해 버렸던 것들. 이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태도가 문제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러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 하고자 하는 대로 할 거야라고 하면 그 책임을 다하는 건지. 그리고 뭐 남자 측에서도 그러면 뭐 원한다면 뭐 내가 비용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뭐 하면은 그럼 그걸로 우리가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건지.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그 수준이 과연 뭐를 얘기하는 건지를 묻고 싶은 거지, 내 얘기는. 일단, 민성이.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음, 그 아이를 끝까지 같이 살펴주고, 음, 양육비 그 부분에서도 같이, 그런 부분을 같이, 여성과 남성이 같이 해야 되고, 음, 무엇보다 그 점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느끼는 것부터가 제일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주성이 어떻게 생각해? 남성이 책임다는 게 뭐야? 일단 비용 같은 걸 가장 비용 같은 거랑 수술 비용이나 나중에 만약 낳으면은 또 같이 살아갈 때 필요한 양육비 같은 그런 데 필요한 돈 같은 거라고 생각.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단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이었던 그런 부분들 속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이는 누가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 여자가 키운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상당히 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최근에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아는 분이 이혼 저기를 하고 있어. 조종을 하고 있어. 그 이혼 때문에 다투고 있는데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녀 양육권을 둘러싸고 아빠는 자기가 키우고 싶어 해. 엄마는 또 누가 키우고 싶어 해? 자기. 엄마가 키우고 싶어 해. 자, 현재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 것 같아? 그럴 경우 여성이 키워라. 나, 엄마가 키워라는 쪽으로 판결을 하고 아빠는 그냥 뭐 해라. 돈 내라. 양육비만 지원. 양육비 지급해라.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바뀐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다면 사실은 아빠나 엄마 부분에서 아빠도 키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라는 부분으로 뭐 한다는 거야?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그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는 애당초 그 육아휴직 이런 것도 우리는 보통 여자들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는데 그 나라는 법적으로 남자가 몇 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정 기간은 남자가 그 아이를 뭐해? 키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걸로. 근데 우리나라는 여자가 기본으로 키우는 게 기본 값이고 경우에 따라서 남자가 키우면 그 예외적인 어떤 그런 걸로 우리는 지금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어떤 그런 사회의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함께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아기가 생긴 게 피임이라는 부분들인데 이 책에도 잠깐 나오던데 성교육 관련되어서 그 이야기 나오는데 뭐 피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그 애를 혼내더라. 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 승현이는 피임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 승현아? 네? 피임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전 모르는데요. 난 몰라? 야, 너네 성교육 시간에 피임 방법 배웠을 거 아니야.
전 그때 저희 한국에 소교육 없었습니다. 시간이 아, 넌 없어요. 없었고. 주성이는 피임 방법을 알고 있어? 아니요. 모르고. 뭐, 서윤이는? 배웠어요, 아, 학교에서. 시간에 안 배워? 배웠잖아. 그래서 거의. 서윤이는 그래서 피임 방법을 알고 있어? 네. 음. 근데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불구하고 남성 피임 방법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여성 피임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알고 생각해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 생각해보니까 몰라.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점에서 그 우리나라 어떤 그런 성교육의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편의점에만 가도 그 피임 도구, 남성 피임 도구를 얼마든지 쉽게 뭐 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주장은 아예 그 실질적으로 피임하는 방법을 뭐 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 소수가. 반면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야? 순결주의야, 순결주의. 순결주의가 뭐야, 민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성이랑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깨끗함? 결혼 전에는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요즘은 좀 그러니, 바뀌는데.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갖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피임 교육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피임 교육을 한다는 거는 뭘 전제로 하냐면, 남자, 여자, 청소년들이 서로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 성관계를 갖는데, 다만 뭐야? 임신을 어떻게 하면 안 하면서 성관계를 갖느냐. 라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아예 성관계를 가져서 안 된다. 결혼 전에는. 혼전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피임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도 나와 있지. 이 책에도 그 주인공의 남자친구가 생일날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해? 키스. 키스하고 또 성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여자애도 고민하잖아. 내가 이 남자애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것들에 대한 뭘로? 징표로 이렇게 안고 성관계를 갖고 이것들이 그 사랑하는 거가 맞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혼동스럽다는 거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우리에게 숙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동안에는 한마디로 너무 그 성에 대해서 더러운 것, 이상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야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성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이나 이런 걸 갖는 것들이 너무나 뭐한 일이라는 거야? 사람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야. 그것들은 청소년이어도 뭐라는 거야? 뭐 이성을 보면 물론 뭐 요즘엔 또 동성애자도 있지만 이성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이 생기고 뭐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성관계를 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자연스러운 거니 그거를 억제할 게 아니라 그거를 피임을 확실히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은 뭐야? 소수인 거지, 소수. 소수인 거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 어떤 그런 사상 속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야.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성의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너무나 뭐하게 여긴다는 거야? 자연스러웠던 그런 일로 여긴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차이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성의 문제가 자꾸 이제 뒤로 숨겨지는 거야. 숨겨지다 보니까 그런데도 욕망은 있고 관계는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지는 거야? 임신이 많아지고 임신이 많아지다 보니까 청소년 낙태율이 이 책에 따르면 세계 1위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니 차라리 오픈하고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청소년의 성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여러분 당사자의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결정해야 될 것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 근데 상대가 뭐 할 경우에 강하게 요구할 경우에 왜냐면 사람마다 그 욕구가 서로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절제력도 다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들이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의 문제였을 때 문제가 되고 또 이제 그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 여러분이 그럴 리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뭐 주변에 뭐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른바 음주하고 성의 관계가 또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음주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야 그 이성의 어떤 그런 제어력들 자체가 상당히 많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발적으로 또 그렇게 관계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또 이렇게 파생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갖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또 한 가지 관계는 친구 관계. 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떤 친구와 어울리게 되냐 하면서 그 분위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휩쓸리게 되어서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이렇게 결합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윤성이 진행. 저 여기까지. 소연이. 저 앞에서 애들이 거의 다 질문을 해가지고 할 게 음, 없어요. 할 게 없고. 자, 어, 혹시 예주 할 얘기 있으면 채팅창에 하고. 특별히 없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크게 얘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부분들이 이제 더 나와 있는데 이 달림의 배꼽 음. 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해? 왜 달림의 배꼽 이야기를 이렇게 설정했을까? 달림의 배꼽 이야기 보면서 혹시 드는 생각들이 있었어? 되게 특이하구나 싶긴 했는데, 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음, 이 배꼽이라는 부위는 약간 태어나지 않았을 때 엄마랑 자기를 이어주는 그런 음, 거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랑 관련 있게, 여기에서 사실 그 배꼽이란 부분부터 약간 이 보풀하기와 이 가족의 관계 같은 그 떡밥을 뿌린 게 아닌가. 음. 그렇지. 그래서 민성이는 지금 떡밥이라 표현했는데, 소설가가, 이 작가가 치밀하게 사실은 뭐 한 거야? 장치를 맞아요. 설정해 놓은 거지. 이런 주인공이 어떤 그런 배꼽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 설정을 해 둠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설정해 놓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책에서 이렇게 몇 가지 그 장치가 있는데, 놀이터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해? 어린아이? 응? 놀이터 어린아이? 무슨 뜻이야? 아이, 잠깐만요. 놀이터 얘기. 놀이터 이야기 혹시 누가 주목해서 본 사람 없어? 그 놀이터 이야기. 귀신 놀이터요? 귀신 놀이터 이야기. 어, 그 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죽은 그런 태아들이 음, 보이는 곳? 음, 일단 그 동화. 호랑이가 음, 처음에 등장할 때 음, 그 개 손을 만질 때마다 계속 음, 손이 차갑다고 막 느껴진다고 음, 가지고 막 따뜻해져라 따뜻해져라 막 그런 소리도 하고 해가지고 음, 이미 죽은 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던 그것도 복선 음, 아닌가요, 살짝?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현실의 이야기 플러스 상상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 현실에서 상상으로 뭐해? 넘어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통로가 필요한 거야. 그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통로로서 요 놀이터가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가 넘어가는 것들이 이 이야기 안에서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는 얘기야. 이 이야기 안에서는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한 그 장치들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승현이 왜 제목이 톡톡톡이야? 승현아?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
어, 그,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주성이 왜 제목이 톡톡톡이야? 중간에 그 노랑 모자가 톡톡톡 해서 아, 노란 모자가 톡톡톡해서 톡톡톡이고. 그렇지. 또 서윤이. 저도 그 노랑 모자 톡톡톡 해가지고. 민성이. 톡톡톡이라는 게 이 노란 모자를 쓴 이 친구는 인사나 또 다른 그런 의미잖아요. 음, 근데 저희가 그 뱃속에 있는 그런 애들이 약간 그 발길질을 하거나 약간 뭔가 야 무슨 뭔가 소리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 동화는. 음, 그,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톡톡톡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은 뜻을 함축하잖아요. 기쁠 때도 톡톡톡, 슬플 때도 톡톡톡이라는 거를 봐서는 그 그 뱃속에 있을 때는 뭔가 감정 같은 걸 표현을 못하니까 그 톡톡톡이 그것만 할 수 있었고 또 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냥 톡톡톡이라는 거에 모든 걸 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음, 뭐 여러분들 얘기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빠진 것들 하나를 보면 이 이야기에서는 그 언니 혜림이하고 이 아기하고가 서로 뭐 했던 대화했던 어떤 그런 방식들도 역시 뭐였다는 거야? 톡톡톡이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아이가 그 기억하는 그 부분들이 교감을 나누었던 노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이 뱃속의 아이가 그 생명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 아이 사이가 서로 뭐 한다는 거야? 통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누가 뭐 발길질 그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아기 뱃속에 대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뭐 이렇게 음악도 좋은 음악 태교 음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교 음악도 들려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하나의 뭘로 보는 거야? 생명체로서 인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톡톡톡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로 두 사람이 소통하고 교감 나누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 또 장치 중에 하나가 피규어. 이 주인공이 피규어를 만드는 어떤 그런 취미를 갖고 있잖아. 그 피규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보풀, 음, 딱 노란 모자가 보풀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피규어는 단지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이 주인공이 갖는 취미 활동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피규어에 대해서 이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 100쪽 잠깐 보겠습니다. 100쪽. 밑에서 다섯째 줄에 작가의 어떤 그런 의식이 좀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다섯째 줄, 100쪽 밑에 다섯째 줄. 소연이 읽어주겠습니다. 이거 맞다 꼭 여자랑 이거 맞아요? 아, 맞다 꼭 남자랑 여자랑 둘이만 살아야 하나? 여자 둘이서 살 수도 있고 남자 둘이서 살 수도 있고 여럿이 살 수도 있고 맘 맞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요 부분들을 선생님이 읽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 꼭 남녀 둘이서 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라고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인 가족주의,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가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가족이 자꾸 이제 뭐야? 해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혼인 관계가 아닌 뭐 이렇게 이성 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런 가족주의가 끊임없이 지금 현재 많이 얘기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전통 가족이 위협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또 한쪽에서는 기존의 가족이 이른바 가부장 제도에서 갖는 각종 폐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족들은 이제 해체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가족의 의미를 자꾸 이제 뭐야?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9쪽 보겠습니다. 자,
셋째 줄 동화 읽겠습니다. 보풀들은 여기요? 209쪽 셋째 줄 209쪽. 109예요? 아 그냥 208쪽 밑에서 넷째 줄도 있죠. 완벽할 수밖에 요렇게 작아 보여도 우주를 품고 있거든. 엄마 뱃속의 양수는 고대의 바닷물이야. 이 물에서 아기들은 억년의 일기장을 들춰내고 유구한 세월을 견뎌온 생명의 기억을 찾아내지. 그리고 제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 넘어 그 이상의 먼 시간을 본단다. 그 다음에 한 줄 띄우고 계속 조상대대로. 조상 대대로 계승해온 생명의 모습을 필사적으로 만들어내는 중이지. 음.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거야. 위대한 아기들이. 그 계속 다음에 읽어요? 그 두 줄 더 띄우고 민서 읽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아기였지. 우주의 기운이 가장 충만한 존재로 태어나는 아기. 하지만 자람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 걸음마를 하고 오줌똥 가리를 채우면서. 그 한 줄 띄우고 또 그리고. 그리고 늙은이가 되어 텅 비어버리고 나면 다시 채울 준비가 되는 거지. 고대의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준비. 자, 지금 동화가 읽었던 이 부분이 왜 쌤이 지금 이 부분을 읽으라고 했을까?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서 또 시적이에요.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냥 한 개체가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 작가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되게 뭐 위대하게 그 위대한 이유가 뭐야? 왜 위대하다는 거야? 음, 우주가 우주를 생겨난, 얘기해, 소위. 우주를 품고 있고 음, 또 우주의 기운이 가장 충만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해요. 음. 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주가 처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수십억 년의 세월이 있잖아. 그 수십억 년의 세월의 끝자락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수십억 년의 세월이 이 아기의 탄생과 죽음에 응축돼 있다는 거야. 집약돼 있다는 거야. 다시 거기에 뭐라는 거야? 우주 전체, 뭐라고 해야 되나? 자, 이게 우주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게 우주라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태어난 시기는 여기 정도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일직선적인 사고관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럼 이 사이즈가 단지 뭐해졌을 뿐, 작게 줄어졌을 뿐, 똑같은 이 응축되어서 요게 축약되어서 한 생명이 곧 뭐라는 거야? 우주라는 거야. 이러한 뭐야, 생명관, 우주관들을 이 작가는 내보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동학, 천도교 사상은 우리는 보통 이제 신은 따로 있고 우리는 신이 만드는 피조물이라 생각하잖아. 근데 천도교는 서윤이 마음속에, 민성이 마음속에, 승현이 마음속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져 있는 신이 발현되면 된다는 거야. 결국 우리가 뭐라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적 존재라는 거야. 이러한 그 사고관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가의 어떤 그런 그 사고관은 한 개체 개체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만물이 이어져 있고 이 한 생명 하나하나가 그 집약된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지. 그러니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해. 근데 그 귀한 존재를 함부로 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이 작가는 생각을 하는 거지. 자, 뭐 더 다른 얘기를 여러분들이 뭐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미루가 아니 미루라네. 미루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누나, 언니, 혜림이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결정을 누가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혜림이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미루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음으로써 하지만 여러분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지 못한 거야? 청소년이 갖고 있지 못하는 거지.
대부분 왜? 자기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부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이 작가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또 그런 얘기도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글쓰기는 독서 감상문으로 다음 글쓰기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톡톡톡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 감상문을 쓰는데 독서 감상문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톡톡톡이 여러분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그러한 글쓰기로서 독서 감상문을 여러분들이 써보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이 쓴 독서 감상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감상문은 여러분들이 뭐 써봤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그래서 그래 완성도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는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할 얘기나 질문 있는 사람? 없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